잘 보이세요? 체크 한번 해볼까? 이거. 자, 1, 3, 4, 펜이 높이가 안 되죠. 자, 1번. 고분자물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가 결합하여 과분자 화합물인 무엇을 생성합니까? 단위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 단위체들끼리 서로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은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들이 서로 결합을 했죠. 이때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었고, 결합을 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기억 맞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었지. 뭐죠? 바로 H2, 물이었다. 그래서 미리 틀렸고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등은 모두 탄소화합물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기억비급.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 골라라.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 맞지요. 이때 전체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탄소 화합물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효소 호르몬, 그리고 항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은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바로 얘가 백산의 일종인 DNA였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병원체 대항하는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이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게 바로 항체였습니다. 항체. 그다음에 생체의 화학 반응 및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바로 특히나 교소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조절이 되겠죠. 4번은 지난 시간에 했고, 그다음에 자, 핵산은 이것과 다음과 인선이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기억에 들어가야 할 말은 염기. 그리고 이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 염기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A,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은 맞고 유라실은 DNA가 아닌 RNA를 구성하는 염기였다. 7번, 8번은 지난 시간에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9번.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A, B, C는 단백질과 핵산 중 하나다. 그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A는 물. 그 다음 두 번째 B가 단백질. 그리고 C가 핵산. 여기서 확인할 거 탄수화물은 얘네들보다도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A를 구성하는 물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C가 없어요. H하고 O가 있다 그랬어요. 틀렸고 B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죠. 얘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의 경우에는 C를 구성하는 단위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B를 구성하는 단위체란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정답은 기억이 틀렸으니까 답은 D밖에 없습니다. C. 핵산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아미노산 하나와 A1과 A2 사이의 결합과 분해 과정을 나타내었다. 자, 바와 같은 이제 반응은 탈수, 축합 반응, 즉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합? 바로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니은 건 맞고요. 아미노산 또한 CHO 그리고 N 이렇게 뭐 이런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나아 과정에서 한 분자에 물이 생성된다. 물이 빠져나오는 거는 나아가 아니라 가가 되겠지. 그럼 나와 같은 경우는 탈수 축할 반대니까 가수분해. 그러면 가수 분해 반응은 물이 오히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첨가가 되면서 분해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번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헥사제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X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이때 뉴클레오타이드 X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했어요. 여기 P, 타이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X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다 그랬어요. 여기서 타이민을 갖는다면 이 헥사는 DNA거든요. DNA는 당이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 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억은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막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과정을 올라가게 되면 선제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막 4개 있다. 기억 무조건 들어간다 이러면 안 돼요. 기억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보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디옥시 리보스. 근데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었죠. 그랬고 X는 염기 A를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상호적으로 결합합니다. 즉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두 개의 수소 결합, 상호적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죠. 1 맞고 X를 포함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체내에서 DNA가 이중 나선 가닥을 형성한다. 가 맞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뉴클레오타이드 X가 염기 U를 갖는다. U를 갖는다고 만약에 문제를 출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리보스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 A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A는 U하고도 상호적인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RNA 한 가닥과도 수소 결합을 하거든. 그때 T가 없잖아요. RNA는. 그러면 DNA상에 있는 A는 RNA상에 있는 U하고 수소 결합을 해요. 그럼 얘도 맞는 설명이 될 거고. 대신에 지금도 틀렸겠죠. 왜냐하면 RNA는 이중가닥이 아니라 단일가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X를 포함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체내에서 단일가닥을 형성한다라고 문장이 나왔으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DNA하고 RNA 두 가지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DNA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12번 보면 체내에 존재하는 어떤 단위체 A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가운데 중심탄소가 있고요. 아미노기와 카복식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이때 R을 이제 우리는 곁사슬이라고 하였고 이 곁사슬의 개수가 20종류로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20종이었어요. A는 아미노산이다. 맞고요. 여러 개의 이 아미노산이 연결된 구조를 앞에 이제 폴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 개, 많은을 뜻한다고 그랬죠?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니까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는 그랬어요. 총 60가지이다.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는 60가지가 될까요? 아미노산 3개. 겹사슬이 종류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60, 이거는 아마 뭐 20에 뭐 3을 곱한 것 같은데 60까지가 되지는 않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이제 저수령 한번 볼까요? 자, 가와 나가 서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지 아닌지 설명하라. 이때 A, B, C,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입니다. 이 가와 나의 지금 폴리펩타이드는 공통점이 뭐냐면 아미노산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똑같아요. 그러나 얘네들이 배열하는 지금 순서가 달라졌죠. 그지? 종류도 A, B, C, D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와 나는 서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못 봐. 왜냐하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제 어떤 잔기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될 거고 결국에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이제 적으라 했지. 맨 첫 번째로 아미노산의 종류 수는 동일하지만 배열 순서가 다르므로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두 번째,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 말은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그 종류나 수나 배열 순서에 따라 결국에는 다양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1번하고 2번은 사실 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가 형성되므로 단백질 종류도 다양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7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네, 71페이지로 보고 71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안 풀어져 있죠? 네, 자, 선생님하고 지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책 한 권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없어요, 문제는. 6번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단백질은 방어작용과 물질대사에 관여한다. 그럼 이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거는 방체라고 하고요. 물질대사라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대사는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가 반드시 이 일을 이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체나 효소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당연히 물이다. 맞고 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수소 결합을 통해서 비열이 크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모두 탄소화물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보기 선지에서 모두 항상 반드시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오답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여기 옆에 한번 봐봐. 물을 제외한 단백질이나 지질, 핵산, 탄소화물은 탄소화물이지만 여기 보면 무기염류라고 나와 있죠.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이나 칼슘, 철과 같은 성분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 친구들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탄수화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 거기 바로 해서 무기염류는 탄소화물 아님이라고 하나 적어줍니다. 아니다. 무기염류 뭔가요? 예를 들면 나트륨, 철, 칼슘 분들이 있다. 그리고 핵산은 유전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하는 핵산은 D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거는 RNA가 되겠죠. 5번도 맞는 설명. 항상 이 보기를 볼 때 성질을 다 분석을 하는 습관을 좀 길러줘야 돼요. 7번. 다음은 어떤 정상인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10여 가지 기본 단위체가 있다. 이미 나왔죠. 아미노산을 이제 기본 단위체로 갖고 화학 반응이 생기기는 조절해줍니다. 효소의 주성분이며 물 다음으로 체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단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효소 주성분이다. 기억 맞고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며 3차원적인 입체 구조에 의해서 이 기능이 결정되죠. 바로 이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 따라서 답은 5번.
자, 8번 보면 DNA 구조도 일부이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바로 요 사이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 다와 A 사이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기와 염기 간의 수소 결합을 할 때 A는 반드시 타이민하고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할 염기는 T 타이민이 되겠고요. C하고 수소 결합하는 라는 G 무한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번 나는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오탄당으로 모든 DNA 공통으로 당연히 존재하겠죠. DNA 종류는 염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맞고. 다는 타이민이다. 맞습니다. A와 타이민 사이에 수소 결합하고요. 라는 무한인이다. 그죠? 무한인과 사이토신 사이에 삼중 수소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가는 인산, 나는 오탄당 디옥시리보스, 가는 염기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죠. 그럼 1, 2, 3, 4 다 맞았어. 옳지 않은 거는 5번이겠죠. 라는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틀린 거는 하나죠. 바로 나 때문에 틀렸어요.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 있는 오탄당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RNA는 리보스를 갖는다. 나는 DNA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디옥시 리보스이다. 그래서 리보스랑 디옥시 리보스를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5번. 그 다음, 자,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와 다른 A, B 중 하나를 구성하는 단위체입니다. 그러면 물다음으로 많은 A가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다는 A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B는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바로 핵산. 핵산의 단위체가 바로 나가 되겠죠. B의 단위체. 얘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자, 바의 A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나가 아니라 바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팁, 디귿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니은만 보면 됩니다. 니은 가의 이제 B는 헥사는 가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미 여기서 틀렸죠? 가의 B가 아니라 다는 아미노산이니까 가의 A는 이라고 붙여줘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미 이건 틀렸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A라고 바꿔줄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유전 정보 저장할 수 있는 거는 헥산 B가 맞고 그러면 다가 아니라 나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붙여줘야겠지. 답은 디귿입니다. A와 B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공통적으로 탄소가 존재합니다. 탄소 말고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C, HO는 공통적이에요. 단백질은 거기에 이제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핵산도 사실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면 염기, AgCt도 질소나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10번. 단백질과 RNA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럼 가가 단백질, 나는 RNA입니다. RNA라는 게 이제 단일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라실이 보이죠? 만약에 RNA라고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고 아 이건 RNA구나 알아야 돼요. 핵산의 일종이다라고 하더라도 가는 단백질이다 맞고요. 자,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는 전체 아미노산 수에서 1을 뺀 수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서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가 펩타이드 결합이기 때문에 8개가 아니라 7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가 펩타이드 결합이죠.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를 가지고 있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디귿번 나는 RNA는 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지난 시간에 참고로 전달하는 RNA는 메신저 RNA다 해서 mRNA라고 부른다 했었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 중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리보솜을 rRNA와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트랜스퍼 RNA라고 하는 tRNA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요거는 오늘 진도 좀 나가고 거기다 일단 적어놔봐. 73페이지에 보면 17, 18, 19 써주려 17, 18, 19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원 이제 평가 전체 1단원이 끝나면 76페이지에 일단 적어놔 11번도 풀어야 돼요. 숙제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서술형도 쓰는 연습해야 돼요. 그럼 연습이 돼야 돼요. 뭐 서술형은 이제 출제한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19번. 여러분 73페이지에 76페이지나 97페이지나 이거는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문제가. 그리고 81쪽에 하나 더 있네요. 81쪽에 13, 14. 꼼꼼히 이렇게. 이렇게 문제 한번 써봅시다. 저는 숙제로 낼게요. 여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122쪽으로 넘어갑니다. 122쪽. 17강입니다. 오늘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생명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전체 대단원 중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이 파트가 생명학 2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하고 왔어. 됐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약간 조금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과학은 정말 내용이 깨알같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만큼 디테일하게 나올지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해. 뭐 중간고사 때는 생명이 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학교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정 받아서 학교 가면 거기 시스템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갑시다. 자, 세포 소기관. 소기관은 세포 안에 있는 더 작은 기관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먼저 세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세포가 이제 어떠한 이 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이제 그 소기관들의 그림에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름, 그리고 걔네들의 뭐 기능, 그리고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존재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일단 세포라는 거는 세포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자, 구조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세포 하나가 곧 개체인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곧 하나의 생명체의 개체를 이루는 친구들이고 대표적인 예가 단세포 생물 하면은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것 이런 애들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적어줄까요? 단세포 생물에게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세균도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고 심지어 아메바나 집신벌레보다도 더 가능한 애들이야. 굳이 따지자면 이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면서 단세포 생물이면서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원핵이라는 거는 원시적인 핵이다. 그러니까 핵이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드가 되겠죠. 핵도 없어. 그냥 세포 안에 세포질에 유전물들이 쭉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아메바와 지실벌레는 똑같이 단세포 생물이지만 진핵세포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진짜 핵을 받았다 해서 진핵세포라고 부르고 핵이 존재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세균보다도 진화적으로 봤을 때 더 그 이후에 발달을 했겠죠. 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요, 수많은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어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것도 아마 중학교 이게 교과정 바뀌어서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이제 단계 봤을 때 이런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세포 생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세포 생물은 동물과 식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균류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균류는 이 세균하고 뭐가 다른가요? 균류하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은 다세포 생물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포를 구성하는 이제 구성 단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에서 다세포 생물의 보시다. 첫 번째, 모든 다세포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때 이 세포라 하는 거는 구조적이면서 그리고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적인 단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세포이다 하는 거 우리 몸에서 적혈구 세포입니다. 백혈구와 같은 그리고 뭐 상피세포 예를 들면 상피세포 분들이 이제 세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는 걸 이루는데 이 조직은 정의가 가끔씩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이 아니라 비슷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 의 모임. 한 뭐야 이게? 세포 포인트는 비슷한 겁니다.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양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조직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일단은 언급할게요. 자, 동물에서는 조직이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동물은 이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합 조직, 뼈, 인대,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 연결해주는 게 바로 혈액 같은 경우. 특히나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예는 혈액. 이거는 예전에 좀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과 같은 근육 조직. 그리고 여러분 자극과 반응 파트에서 배웠을 겁니다. 신경 조직. 그 이루는 세포가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있었죠. 그리고 뭐 피부 혹은 뭐 내장기관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 조직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식물은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식물은 분열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식물은 분열을 하는 조직과 분열 조직과 이미 세포 분열이 끝나서 완전히 분화가 돼버린 영구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구 조직은 뭐 유조직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광합성이나 이런 세포를 활발한 조직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조직은 뭐 울타리 조직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도 조직, 문간, 채광과 같은 물을 이동하는 혹은 유기, 양분을 이동하는 이런 통도 조직 그리고 표피 조직, 식물의 가장 겉부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윗상자를 써서 상피 조직이라고 하거든. 식물은 겉부분만 이야기해서 표피 조직, 겉표자를 썼습니다. 왜냐면 식물은 우리처럼 내장기관이 없거든. 내장기관의 안쪽, 위쪽을 덮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이다 해서 표피 조직이라고 부르고, 뭐 기계 조직 뭐 이런 것도 있다. 음. 자, 그럼 이 조직이 이제 모입니다. 조직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보자면 기관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래서 이 기관은 이제 여러 조직이 모였겠죠. 여러 조직이 모입니다.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특정한 뭐 형태나 고유한 형태,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경우 순환기관에 해당되는 거, 뭐 심장 이런 게 기관에 해당되죠. 심장, 소화기관 중에 뭐 위 이런 거. 식물에서는 기관하면 둘로 나뉘어요. 영양기관 하면 이제 뿌리, 줄기, 뭐 잎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생식기관 하면은 뭐 꽃과 열매 이런 것도 모두 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 기관이 이제 모이면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을 기관을 형성하고 그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가 있고 식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참고로 동물에는 기관계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계라 하는 거는요, 바로 연관된 기능을, 비슷한 기능,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있는 걸 기관계라고 해요. 소화기관을 싹 모아놨다. 그러면 소화기관계에서 소화계. 순환기관의 모임이다. 그러면 순환계. 이런 거.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때 소화순환 호흡 배설 배웠을 겁니다. 소화기관의 모임, 소화계, 순환기관의 모임, 순환계, 호흡기관의 모임, 호흡계 이런 식으로 불렀죠. 반면 식물에게서는 기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직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모여서 여러 조직이 식물체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조직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식물에서
연구 조직에 유조직이 있었고, 홍보 조직이 있었고, 표피 조직이 있었고, 비대 조직이 있었죠. 여기서 다 생기는 거야. 표피 조직들이 뭐였다? 그러면 표피 조직계를 이거야. 표피 조직계. 통도라는 거는 이제 뭔가 통도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 그럼 물관이 모이면 물관부, 체관이 모이면 체관부가 되거든. 이 관들이 마치 다발처럼 이루어져 있다.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뭐 쌍덩이 심을, 애덩이 심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아니면 랜덤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반다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반다발 조직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뭉뚱그려서 대부분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베이직하다, 기본, 조직계. 이렇게 조직계는 딱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포함되나요? 조직이 뭐였어? 그러면 식물은 여기에 조직계를 구성하는 거고, 동물은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를 이루겠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에서의 구성체계의 차이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생명신체의 각 구성 단계였고요. 특히나 조직에 대한 조직은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볼 건데 이 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단백질을 합성하고 운반에 관여하는 조기관계를 묶었고 그다음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조기관을 묶었어요. 그다음에 뭐그 이외의 세포 조기관을 이제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세포 조기관 종류. 자, 첫 번째 핵. 자, 핵은요. 생명활동의 중심이다, 생명활동을 조절해준다, 뭐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핵하면 반드시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이 존재한다.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막이요, 특히나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구조이다. 막이 두 개야. 이중막이다. 그 말은 바깥쪽 외막이 있고 안쪽에 내막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림을 사실 그려줘야 돼요. 생각을 표현을 할 때. 이때 이 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막 구조는 주성분이 뭐냐면 주된 성분은 주성분이 인지질. 지난 시간에 지질 배웠죠. 치조성 머리가 하나 있었고 도수성 꼬리가 두 가닥이 있었죠. 인지질이 두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의 주성분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맥막은 이중형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핵에는요 유전물질이 존재합니다. 유전물질 유전물질인 DNA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DNA 상에서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겠죠. 이때 특히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핵 쪽에는 풀어져 있거든. 그래서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서 가장 큽니다.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다. 바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세포의 종류 중에 하나 적혈구 있었잖아요. 적혈구는 특이한 게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세포다. 지난번에 헤모글로빈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었지. 적혈구는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산소 운반이야.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얘는 핵을 폐화시켜버려요. 성숙하면서.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를 더 잘 결합할 수 있게끔 해버린 약간 특이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세포들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갖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근육 세포가 또 특이하게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다 핵세포라고 불러. 그건 나중에 여러분 생명과 원 할 때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책은 뭐 요 정도 언급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들, 뭐 생명활동 조절한다, 뭐 이런 것들은 책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 핵이 없는 애들을 원핵세포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세균이 있었죠. 그래서 뭐 원핵, 진핵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굳이 많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에도 있지만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리보솜. 리보솜은 무조건 출제되는 세포소개관입니다. 반드시 나올 거고 얘는 오히려 이제 그 3단원에서 유전 정보 전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개관 리보솜으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리보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막구조가 아니에요. 막구조가 아니다. 인제제 이중충으로 된 막이 없어요. 막이 없다. 그럼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얘는 RNA라고 부르는데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조가 아니면 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그냥 책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점점점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세포를 보면 여러분 그 책에 동물세포, 식물세포 구조 보면은 세포들에 보면 점점점이 엄청 많지. 점점점점 작은 알갱이들 많죠. 즉 세포들에도 퍼져 있지만 펜 옆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약간 여러분들 밀푀유 나베 알아요? 배추하고 소고기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먹어본 적 없어요? 냄비에다가 그것처럼 되겠다고 접혀 뭐가 이제 막 막구조가 층층이 쌓여있죠. 거기에 이런 막구조를 뭐라 하냐면 소포체라고 하거든. 소포체 보면 이런 알갱이들이 보여. 이 작은 알갱이들도 리보솜이야. 그러니까 세포질에도 퍼져 있고 세포질에도 퍼져 있고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막구조라고 불리는 소포체의 표면에도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보솜은 위치가 어디냐? 세포질에 떨어져 있다, 유리되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건 이제 뭐 떨어져 있는 유리 리보솜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세포질 또는 소포체에 결합되어 존재함. 음. 그리고 하는 일은 바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입니다. 즉 DNA가 가지고 있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리보솜 하면 매번 나오는 게 단백질 합성 장소예요. 단백질 어디서 합성됩니까? 세포적이라는 리보솜. 어디에 있나요? 세포질이나 세포질 결합되어 있습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 막구조 아니다. RNA라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자, 그러면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소포체 그리고 어, 네, 볼게요.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가질 겁니다. 소포체. 자, 소포체는요. 생막처럼 막으로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부르냐면 막이 하나야. 그래서 얘는 단일막 구조다. 막은 막인데 막 하나로 되어 있다. 단일막 구조이며 미세한 관들이 얇은 미세한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모양이다. 겹겹이 쌓여 있어요. 연결된 모양입니다. 이때 특히나 이제 소포체하고 그 밑에 있는 골지체를 비교를 할 건데 소포체는 핵막으로부터 유래되었어. 그래서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골지체의 차이고요. 또 하나 막과 막 사이 내부가 연결되어 있어. 내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골지체와 다른 점이야. 그 말은 골지체는
햄막이랑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내부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소포체하고 차이가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이게 기원으로 따지자면 햄막이 먼저 만들어졌고 햄막의 일부가 소포체가 됐고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돌지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하는 일이 뭐냐면 내부가 연결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소포체의 기능이야. 그래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리보솜에서 합성이 된 단백질을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합니다. 운반에 관여한다 하는 일의 포인트는 운반입니다. 소포체는 뭔가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소기관이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거칠거칠한 게 있고 매끈한 게 있어. 그래서 얘는 거친 면 소포체 이름이 굉장히 일차원적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끈 면 소포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거친 면은 왜 거칠거칠할까?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거친 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결합이 되어 있다. 리보솜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운반하는 게 특히나 거치면 소포체의 기능이에요. 운반하면서 약간 가공시켜. 살짝 뭐 다른 걸 첨가해서 붙인다든지. 그럼 매끈한 소포체는 매끈하다.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지 않겠죠. 얘가 무슨 일을 하나요? 얘는 지질을 합성해요. 지질 성분을 합성해서 이 지질 성분 또한 운반에 관여하는 게 바로 매끈면 소포체입니다. 이게 바로 소포체. 그럼 이어서 골지체. 자, 골지체는 뭔가요? 얘도 마찬가지야. 단일막 구조인데 막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 그냥 포개져 있어. 여러 층으로 포개진 모양이다. 그래서 얘는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핵막하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핵막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여러분이 찾을 때 핵 주변에 뭔가 접혀져 있는 구조물이 보인다. 그건 소포체야. 근데 핵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뭔가 접혀져 있는 것들이 한 3겹, 4겹 정도로 겹쳐져 있다? 그럼 그게 골지체예요. 그리고 내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이동시키려면 그 주변에 동글동글한 분비 소낭들이 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 소포체가 운반해온 물질을 받겠죠? 그러면 그 운반된 단백질을 혹은 지질을 즉 소포체로부터 운반된 단백질 혹은 지질을 한번 저장해 놓습니다.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저장 혹은 약간 변형을 시켜 가공 변형 후 가장 중요한 단어 분비를 하는 기능을 해요. 분비가 활발한 세포에는 그래서 골지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 예를 들면 항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소, 항체, 단백질 주성분이었던 이런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를 형제세포라고 부르는데 그 세포는 이런 막구조가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혹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이자의 소화샘 세포에도 소화를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골지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지가 없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핵이 있잖아. 그러면 핵은 내막이 있고 이렇게 외막이 있어요.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핵 주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가 접혀 있는 구조물이 발달되어 있다. 근데 안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소포체인 거야. 그래서 얘는 소포체예요. 그리고 이 소포체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작은 알갱이인 리보솜도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징어 다리 같이 오징어 다리에 빨판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칠그칠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핵과 접붙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런 뭔가 주머니들이 겹쳐져 있다. 그럼 그게 물질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주변에는 이런 귀여운 분비 소낭들이 이렇게 보일 거야. 왜냐하면 내부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포포트로부터 어떤 물질이 소낭, 온간 소낭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떨어져 나오면 여기에 한번 결합을 해. 그래서 다시 소낭 형태로 나왔다가 다시 또 결합을 하고 또 나왔다가 또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세포막 융합을 하는 거야, 저장막과. 그래서 물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잠시 저장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밖으로, 예를 들어서, 분비하는 분비 소낭이 밖으로 어떤 물질을 내보내겠죠.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겠지. 시키겠죠. 그래서 구조를 보고 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핵, 리보솜, 수포체 고지체가 122페이지 책에는 단백질 합성이 은간에 관여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관여를 할까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 및 분비되는 과정을 잠깐만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할게요. 거기에다가 참고 단백질의 합성 및 분비 과정 순서 핵에서 출발합니다. 핵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DNA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리보솜에서 도포체로 합니다. 바로 이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겠죠. 그럼 이 도포체에서 골지체로 넘어가요. 이 골지체에서 넘겨받은 단백질을 변형시킵니다. 뭔가 가공하고 분비를 한다. 그러니까 소낭막으로 쌓여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핵에서 리보솜을 지난 도포체, 골지체로 막으로 쌓여서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유전 정보, 따라 단백질 만들고 운반하고 변형 및 분비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세포 소기관의 여러분 절반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이제 123페이지에 한 5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잠시 휴식. 자, 이제 123쪽 에너지 선언에 관여하는 소기관 한번 봅시다. 네,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연목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출까? 얘네들은 약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미토콘드리아랑 연목체. 자, 먼저 첫 번째 공통점 한번 보겠습니다. 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공통점 뭐냐면 막 구조가 일단 핵막처럼 이중막 구조입니다.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내막 안쪽에 공간이 있거든. 내막 안쪽 공간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자체 DNA와 혹은 RNA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포 소기관이에요. 핵에만 유전물질이 있었지. 근데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도 그리고 엽록체 내부에도 자체 DNA, RNA, 리보솜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은 기원이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좋아하는 고기성 세균이었고 리보솜은 아니 엽록체는 광합성 세균이었어요. 그래서 고기성 세균, 광합성 세균이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단세포 진핵생물이 호기성 세균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그 단세포 진핵생물의 대포막이를 감쌌어요. 그게 바깥쪽 막, 내막이 되었고 호기성 세균의 대포막이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된 거야. 그러면서 세포 내에 같이 살면서 공생하면서 독립된 세포 기관으로 분화가 됐어요. 이거를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교과서상에서는 삭제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외막이 하나 있고 내막이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져 있다. 그래서 얘는 바깥쪽 외막, 얘는 안쪽 내막이 주름진 걸 이제 크리스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투입니다. 자, 크리스타라고도 하고요. 이 안쪽에 이 공간이 바로 내막 안쪽 액체로 되어 있는 공간을 기질이라고 불러.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요 안쪽에 DNA, RNA, 리보솜이 있어. 이게 이제 원래 고기성 세균의 세포질이었다. 세포질에 유전물질이 존재했고 리보솜이 있었겠죠. 엽록체는 이렇게 외막이 있고 내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이런 동전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모양이 있을 거야. 동전이 이렇게 쌓아져 있다. 자, 바깥쪽, 외막, 안쪽, 내막, 그리고 내막 안쪽 공간을 얘는 기질이라고 안 하고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동전처럼 쌓아져 있는 게 이제 실제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라나. 요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그러나 말고 그라나라고도 부르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 동전이 쌓아져 있는 게 그라나. 하나하나는 요 하나하나는 뭐 필라포이드 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혹시 이제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 123쪽에 그림 보면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그림 보이죠? 봐볼까? 음,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주름 잡혀 있지. 이 주름 잡혀져 있는 게 바로 내막이야. 내막이 주름진 구조. 이거를 크리스타 혹은 크리스터라고 하고 엽록체 보면은 이 동전 쌓아졌지? 동전 쌓아지는 것을 그라나라고 하는 거야. 쌓아진 건 그라나. 동전 각각 하나하나는 필라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약간 뭐 신발처럼 보이죠? 분들이야. 그리고 안에 동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엽록체. 여러분이 비교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을 보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 사실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인 반면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광합성의 장소이다. 자, 무슨 세포호흡이 뭐예요? 자, 세포호흡이라 하는 거는 유기물을 갖다가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화 반응이라고 할 거고, 물질 대사가 이화 반응이 있고 동화 반응이 있거든. 이화는 분해하는 거야. 반면 광합성은 동화 반응이 일어난다. 동화라는 거는 합성하는 걸 이야기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합성한다. 그럼 이 세포, 즉 이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합니다.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한다. 포도당의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커다란 고분자인 포도당으로부터 CO2하고 물로 분해가 되니까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나오는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ATP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방출됐을 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ATP 형태로 생성된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세포에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몸에서 이제 대표적인 근육세포 혹은 뭐 간세포 이런 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부르냐면, 처음 시작이 포도당이었잖아.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냐?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ATP가 뭐예요? 약자예요. 딱 보니까 왜 DNA 같이 얘도 이니셜을 딴 것 같죠?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아데노신의 A, 3의 T, 포스페이트, P. 아데노신이라는 거는 이제 아데닌이라는 염기에 리보스라는 옥탄당이 결합되어 있고 트리라는 거, TRI, 트리는 세 개라는 걸 뜻해요. 포스페이트는 인산이거든. 아데노신이 인산이 세 개 결합되어 있다. 그 ATP를 우리가 실제로 쓰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하는 다세포 생물이라면, 진핵 생물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물, 식물로만 우리가 볼 거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모두 존재합니다. 반면, 자, 이제 광합성은요, 이 세포하고 반대야. 즉,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산소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식물이 많은 곳에 숲을 가면 산림욕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뭔가 공기 정화라는 말도 들어봤죠? 식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때 물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도 합성을 하지만 산소, 빛도 잎의 기공을 통해 방출시키거든. 자, 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물인 이산화탄소 무게 에너지가 낮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높아지려면 반대로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전환이다 라고 보자면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 포도당이 갖는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고요. 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동물에는 없어요. 동물은 광합성 하지 않으니까. 근데 식물만 연록체를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야. 식물의 조상격인 조류라고 하는 조류에도 존재한다. 선생님, 내가 아는 조류는 세 조밖에 없는데요. 새 아닌가요? 새는 동물이죠. 이 조류는 이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와 같은 해조류를 얘기를 해요. 카레, 미역, 다시마, 해캄 이런 애들 또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주로 이런 차이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냐 아니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냐 그리고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하면서 이때 ATP 형태를 생성하는 거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의 화학에너지가 ATP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반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는 빛에너지가 포도당에 가는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동물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가지고 있다. 근데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핵 생물들은 이런 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소기관은 없다라고 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은 엽록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광합성 세균의 세포막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를 봤고, 자 이제 한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 그 밑에 보면 이제 엽록체 아니 에포 간단히 볼게요. 에포. 이거 약간 논란의 요소는 있긴 한데요. 일단 에포는 단일막 구조야. 첫 번째 불규칙처럼 막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단일막 구조이면 하는 일이 이제 물, 색소, 노폐물 같은 것을 저장합니다. 특히나 이 에포에 저장되어 있는 색소가 여러분 단풍이 들 때 빨간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물이 드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 노란 은행잎이나 주황빛의 단풍이 드는 거는 그 식물에 있는 색소 중에 식물의 잎이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저기 뒤에 보면 다 녹색 잎을 가지고 있죠. 저게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 그 엽록소가 이제 녹색을 햇빛에서 녹색을 흡수하지 못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단풍은 주로 가을에 들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엽록소는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보조색소가 있어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주황빛, 약간 노란빛의 색소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게 주로 이제 노랗거나 주황의 단풍이 되는 건데, 단풍이 보면 빨간 단풍도 있죠. 그런 단풍은 이 에포에 저장되어 있는 색소가 표현되는 거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 강남자들도 많이 하는 베리류가 있어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막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아마 들어는 봤을 거야.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바로 F에 저장되어 있어요. 약간 자줏빛, 약간 붉은 계열의 색소. 참고입니다. 이게 TMI예요. 그런 색소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포 내 물을 저장하니까 식물세포의 세포 내 수분량을 조절해줘요. 음. 근데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에코는 식물세포에만 있냐 동물세포도 있냐 이런 게 이제 약간 논란이 있거든. 거기 책에도 보면 세 번째 보면 주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이 세포가 성숙을 하면서 에코도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왜 주로 식물세포이냐라고 하자면 동물세포에는 이런 에코라고 딱 부르는 세포 소기관을 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뭐 아까 분비 소나 같은 것들도 노폐물 같은 걸 저장을 할 수 있거든. 물도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식물에서 존재하는 에코다라고 해서 중심 에코라는 말도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주로 발달이 되어 있으며 이를 이제 중심 에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굳이 렉토가 어디에 있냐, 식물에만 있냐, 동물에는 없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설명을 하진 않으실 거야. 중심 렉토하고 루비도 함 참고로. 그냥 어떤 책에는 중심 렉토라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중심 렉토하고 중심 렉토 다른 게 뭔가요? 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식물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되고요. 성숙할수록 크게 발달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과 세포벽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세포막은 이제 이 다음 강에서 좀 더, 이 다음에 이제 분석이 끝나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긴 할 겁니다. 간단히 보자면 세포 전체를 둘러싸는 막이에요. 그래서 세포 전체를 둘러싸기 때문에 세포 안팎의 경계가 생기겠죠? 둘러싸는 막으로 주로 이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주된 성분이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냐? 주성분이 인지질, 이중층이고 그 다음에 여러 막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포막은 지질을 통과시키는데도 유리하지만 극성하게는 전하라든지 이런 수용성 물질 같은 것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려고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줘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 조절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통과시킬 수 있어. 선택적 추가성을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포벽은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막 밖에,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벽이니까 느낌상 단단하지? 단단한 구조물을 이루는 걸 세포벽이라고 하고 얘는 역시나 식물세포의 형태도 유지해주며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다. 그리고 얘는 주성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성분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다당, 포도당이 여러 개가 사슬처럼 결합되어 있어요. 셀룰로스. 우리가 섬유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이런 셀룰로스,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없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일을 잘 못 보는 변비가 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섬유소가 풍부한 이런 채소도 많이 먹으면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섬유소가 풍부한 물질을 먹어줘라. 왜? 소화가 안 되니까 다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세포막과 차이는 뭐냐? 얘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출입을 조절하지 못한다. 라는 말은 조절이 안 되면 어때? 얘가 모르었다. 다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얘는 전투가성을 갖는다. 온전전자를 써서 전투가성을 갖는다. 용매가 됐든 용질이 됐든 다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포 속에 가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에코, 세포막, 세포벽 이 정도를 이제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한번 막구조별로 나눌 수도 있고 뭐 동물세포 혹은 식물세포 공통으로 존재하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냐라는 걸로도 구별을 지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적고 가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이 세포 소기관을 한번 묶어보자면 막구조별로 묶어보자면 막구조가 아닌 게 있었고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었고
막이 하나인 게 있었죠. 단일막 구조인 게 있었죠. 자, 막 구조가 아닌 거는 리보솜이 있었습니다. 얘는 반드시 알고 있자. 막 구조 아니었다. 이제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막이 없는 세포소기관 리보솜이었고 이중막은 딱 세 개였어요.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 딱 세 가지였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때? 다 단일막이겠지. 포포체, 거기에서 파생된 골지체, 그리고 뭐 에코 등이 되겠습니다. 세포 막은 굳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비관을 우리가 막구조로 분류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뭐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거, 공통으로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 말하면 되겠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은 뭐냐? 바로 엽록체. 광합성하니까요. 그리고 세포 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는 큰 특징이 있었지. 그리고 F는 약간 가로. 주로 식물 세포에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핵, 리보솜, 도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는 공통으로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한 거 쭉 훑어보니까 이쯤에 얼른 훑고 가자. 세포가 무엇인지 처음에 배웠고, 그 세포를 구성하는 각 단계의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대해서 배웠었죠? 특히나 이제 동물에서만 존재하는 기관계가 있었고, 식물에만 존재하는 조직계가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직에 대한 정의 한번 언급을 했었었고요. 이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설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선생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그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핵이지. 그리고 핵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가 보이죠, 구멍이. 이런 거를 핵공이라고 해. 그래서 핵 안쪽과 바깥쪽의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뭐 핵공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핵과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막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포체 보이고요.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작은 알갱이 모양 리보솜 보이고 그 소포체 다음으로 여러 층으로 단일막으로 구성되는 막들이 겹쳐져 있는 게 바로 골지체. 골지체 옆에는 여러 조낭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 그림자에서 약간 그 슬리퍼 같이 보이죠? 미토콘드리아.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지. 근데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봐봐. 동물 세포에는 F 안 그려놨죠? 식물 세포에 투명한 뭔가 주머니처럼 보이는 F가 존재한다. 그리고 동물은 바깥쪽 세포가 약간 모양이 약간 자유자재야. 하지만 식물 세포는 각이 져 있죠. 바로 가장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거는 두 가지. F는 가로 해서 있다 없다. 그다음 단백질 합성 및 운반에 관여하는 게 이제 핵, 리보솜, 소포제, 골지체로 우리가 나눠서 봤었고 리보솜 보면은 아까 그 전체 그림에서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잖아. 근데 약간 얘 좀 징그럽게 생겼죠? 이제 리보솜이 큰 단위체, 위에 뚜껑처럼 생긴 게 대단위체, 아래 좀 도단위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생명학 2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참고로만 보고요. 소포체와 골지체의 차이는 크게 나오지. 소포체는 안에가 어때? 연결돼 있어요. 사다리 같이. 그리고 봐봐. 이게 지금 얘가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거칠거칠한 소포체야. 거치면 소포체. 반면에 여기 옆에 뭐라 표현해야 되냐? 약간 그 느타리 버섯처럼 보이죠? 그치? 매끈매끈한 이게 바로 매끈한 소포체예요. 매끈한 소포체는 지질합성, 그 합성된 지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골지체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도낭들이 보일 거야. 왜? 내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동글동글한 접시처럼 생겨있는 도낭들이 있어서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특화된 세포 소기관이다. 이 정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와
연료체 보면은 여기 이제 흑백으로 놓고 칼라로 지금 미토콘드리아 그림, 연료체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세포, 그다음에 세 번째 세포벽 그림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게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연료체. 특히나 연료체는 주로 식물 세포에 존재합니다. 동물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이제 개념 플러스 더하기에서도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결국엔 생명체 이용할 수 있는 형태, ATP 형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에서 화학으로 형태만 좀 달라지고요. 원료체는 빛에너지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또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세포벽은 그런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에코 주로 이제 식물세포 성숙함에 따라 크기도 커진다라는 것, 이 정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체가 세포 조리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여러분 남은 문제들 어디까지 풀겠냐 바로 일단 위에 있는 문제는 또 이것처럼 다음 시간에 문제 확인하고 체크해 줄 테니까 일단 페이지 125까지 다음 주 수요일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설 잘 보내고요. 수요일 날 10시에 볼게요. 그리고 뭐 채점을 하시고 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처럼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보기들 뭐가 틀렸는지 한 번씩 적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와서 또 즐거워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